한국이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고?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만과 손잡고 반도체 산업 부활을 꿈꾸던 일본, 그들의 목표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반도체 보고서 2만 건을 분석했고 총 3천억 엔을 투자하며 모든 준비를 마친 일본은 드디어 추월할 때가 왔다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조롱하며 자신만만했고 대만의 TSMC도 일본의 발언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때 긴급히 전달된 충격적인 보고 내용에 일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치가 조작됐다. 도대체 무엇을 숨긴 겁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가 모르고 있던 대한민국의 진짜 기술력,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반도체가 대만을 추월한다고요? 미야자와 씨, 농담도 정도가 있죠. 노무라 증권 도쿄 본사 회의실에서 터진 조롱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오전, 저는 비밀 초안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어요. 거기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T사, 그러니까 대만 최대 파운드리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미야자와 타카유키, 56세, 노무라 증권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20년간 아시아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왔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알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야자와 씨, 한국 출장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리서치 헤드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살짝 놀랐어요. 한국 기술을 과대평가한다는 이유로 출장이 계속 거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승인이라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일본 대사관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시였죠.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제 일정을 체크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귀빈실로 안내받은 저는 한국산업부에서 보낸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 원본 자료가 들어있었어요. 53%, 하이닉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내부 보고서에는 30%대로 적혀 있었거든요. 20% 이상 차이가 났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숫자를 축소한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일본 경산성 부국장 오니시 켄타였습니다. 미야자와 씨, 한국 자료는 전부 과장입니다. 받은 데이터는 즉시 폐기하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봤어요. 엔비디아 아시아 담당 마크 스티븐의 이름이 한국 방문자 명단에 있다는 거요. 세계 최고의 GPU 회사 담당자가 왜 한국에 있을까요? 내일 현장 공개가 가능합니다. 김주혁 하이닉스 공정이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HBM 생산 라인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였어요. 일본 기업들은 절대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곳인데 말이죠. 저녁이 되자 노무라 리서치팀이 비공개 메모를 보내왔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엔비디아가 한국 HBM 예약량을 전년 대비 300% 늘렸다는 겁니다. 300이요. 3배를 늘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메일이 문제였습니다. 노무라 내부 보수파가 한국 과장론 보고서를 재배포한 거예요. 한국 기술은 전부 거품이고 일본과 대만 연합이 압도적이라는 내용이었죠. 제목이 가관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5년 내 몰락 시나리오라니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의 데이터와 일본 내부 보고서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호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빼곡했어요. 경제가 어렵다던 한국이 이렇게 활기차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 오니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야자와 씨, 내일 일정 취소하고 즉시 귀국하세요. 이건 경산성 차원의 지시입니다. 하지만 이미 약속이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 일본 산업정책 10년이 무너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 정치적 계산, 그리고 수조엔 규모의 투자 방향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박도윤 산업부 과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야자와 수석님, 내일 보여드릴 자료는 팩트입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판단해 주세요. 팩트와 감정, 그 두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20년간 무엇을 근거로 분석해왔던 걸까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다시 한번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HBM 예약 대기 기업 명단이 화면에 떴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전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예약량 옆에 적힌 납기일이 2027년까지 잡혀 있었어요. 2년 후까지 물량이 꽉 찬 거예요. 반도체가 이렇게 장기 예약된다는 건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일본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너무 대만과의 협력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한국의 도약을 못 본 건 아닐까?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노무라 본사 나카무라 히로코였습니다. 보수파의 핵심 인물이죠. 미야자와 상무, 한국 수치를 그대로 보고하면 당신 커리어는 끝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하이닉스 공장을 직접 보기로요. 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어떤 보고서도 쓸 수 없었으니까요. 아침 7시, 김주혁 이사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보실 것들이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충격이라. 저는 이미 충분히 충격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용인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 이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야자와 수석님, 일본 언론이 어제 또 한국 반도체 거품론 기사를 냈더군요. 근거는 뭔가요? 그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거요? 사실 없었어요. 그저 일본 정부가 만든 보고서를 인용한 것뿐이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하이닉스 정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20년 경력의 애널리스트가 신입처럼 떨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간 곳은 HBM 생산 관제실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있었고 실시간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현재 가동률입니다. 98%. 거의 풀가동이었어요. 예약 현황도 보시죠. 다른 화면이 켜졌습니다. 빽빽한 차트가 나타났어요. 2028년까지 예약이 차 있었습니다. 3년 후까지요. 순간 영상통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마크 스티븐이었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 이사님, HBM 추가 물량 1000개 더 가능한가요? 시급합니다. 1000개요. 그것도 추가로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크, 이미 당신네 회사가 올해 물량의 60%를 가져갔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AI 서버 수요가 예상의 5배로 늘었습니다. 한국 HBM 없으면 저희도 못 만들어요. 5배, 그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김 이사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차세대 패키징 룸이었습니다. 이게 3나노 공정입니다. 대만보다 1년 앞서 있어요. 1년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만 TSMC가 세계 최고인데 한국이 앞섰다고요. 그때 긴급 알림이 제 핸드폰에 떴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서 한국 조사 즉시 중단을 요청하는 팩스를 보냈다는 거였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아는 거요. 하이닉스를 나온 직후 오니시의 전화가 또 왔습니다. 미야자와 씨, 방금 본 건 전부 쇼입니다. 한국이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눈으로 봤어요. 실시간 가동률을, 예약 현황을, 그리고 엔비디아 담당자의 간절한 요청을 말이죠. 보고서 초안 수정하세요. 한국 점유율을 30%로 낮추고 기술 격차는 5년으로 늘려서 써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가 뭐가 중요합니까? 일본이 대만과 손잡고 만든 반도체, 동맹이 무너지면 우리가 투자한 10조 엔이 날아갑니다. 이해 못하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박도윤 과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산업부 공식 일정과 시설 명단이었어요. 삼성, LG에너지솔루션, 현대로보틱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데이터 검증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원본 자료를 준비했으니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이라. 저는 이미 충분히 본 것 같았는데도 더 봐야 한다는 강박이 생겼습니다. 20년간 믿어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자 노무라 본사에서 이메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띈 건 나카무라 히로코의 메일이었어요. 한국 반도체는 중국 자본이 뒷받침하는 거품입니다. 하이닉스 수치는 조작되었고 삼성은 수요를 속이고 있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진실을 아실 겁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출처가 전부 일본 경산성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제3자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인용된 데이터가 2022년 것이었다는 거죠. 3년 전 자료로 현재를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후 3시 산업부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박도윤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야자와 수석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일본은 왜 그렇게 한국을 부정하려 하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일까요? 자존심, 두려움, 아니면 둘 다 감정 때문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아니라 감정으로 한국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박 과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차트가 나타났어요. 이게 진짜 숫자입니다. 조작도, 과장도 없어요. 원본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도 드릴 테니 직접 확인하세요. HBM뿐 아니라 파운드리, 디램, 랜드 플래시까지 모든 분야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보고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영업이익 전망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이닉스가 2026년 99조, 2027년 128조 원 영업이익을 낼 거라고요?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AI 수요가 더 폭발하면 그 이상도 가능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거기 있었어요. 계약서 번호까지 찍힌 실제 거래 내역들이 말이죠. 게다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직인이 찍힌 구매 확약서까지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내각부였어요. 미야자와 씨, 한국 방문 목적 질의서를 제출하세요.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요? 제가요? 노무라증권 수석 애널리스트가 공식 출장 와서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요?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한국 데이터를 일본에 가져오는 순간 당신은 끝입니다. 이때 하이닉스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청주 공장 방문 시 보안 절차 안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의 동행 요청이 있었으나 거부했습니다. 일본이 제 일정을 감시하려 했던 거예요. 대놓고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일본 언론이 또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거품, 붕괴 임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인터뷰한 전문가 이름을 봤더니 전부 경산성 관련 인물들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래도 데이터를 안 믿으실 건가요? 아니요, 믿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진실입니까? 아니면 일본의 보복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둘 다 두려웠어요. 2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한국 반도체는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썼어요.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새벽 3시, 노무라 리서치팀에서 긴급 메모가 왔습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 주가가 3개월 연속 하락 중. 한국 기업은 상승세. 특히 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48% 상승. 주식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청주로 가는 길에 오니 씨가 또 전화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돌아오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오니 씨 상무, 저는 진실을 보고 싶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현실을 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를 발견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청주 공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전부 완제품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국, 유럽, 중국, 전 세계입니다. 주문이 밀려서 24시간 출하 중이에요. 24시간이요. 쉬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도 모자란다는 거였습니다. 관제실로 들어가자 또 다른 화면들이 보였습니다. 실시간 품질 데이터였어요. 불량률이 0.03%,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수율이 낮다고 하던데요. 김 이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공장을 본 게 언제인지 아세요? 10년 전입니다. 10년. 그동안 한국은 앞으로 나아갔고 일본은 과거 데이터로 현재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어요. 신기록입니다.
일일 생산량 최고 기록 경신.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은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곳이었다는 거요. 그때 모니터에 새로운 주문이 떴습니다. 테슬라였어요. 자율주행 치병 HBM을 대량 주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량을 보니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2만 개였습니다. 이런 주문이 자주 들어옵니까? 매주 서너 건씩 들어와요. 처리하기 벅찰 정도죠. 매주요. 일본 기업들은 한 달에 한 건 받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밖으로 나오자 박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믿으시나요? 네, 믿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죠. 삼성에 가실 준비 되셨나요? 삼성. 거기서는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건 무섭지만 외면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가는 길에 문자가 왔습니다. 노무라 본사였어요. 보고서 제출 기한 사흘 앞당김. 즉시 귀국 요망.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산업단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굴뚝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트럭들이 분주히 오갔어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죽어가는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이닉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일본 반도체 공장에서 본 피곤하고 불안한 얼굴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 최고라는 걸 말이죠. 클릴룸으로 가는 복도에 거대한 전광판이 있었어요. 실시간 생산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초당 생산량이 눈앞에서 뛰고 있었죠. 이건 뭡니까? 실시간 HBM 생산량입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우리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투명성이었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자신감이었어요. 관제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화면 수십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상통화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미국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부사장이었어요. 김 이사님, 긴급 요청입니다. HBM 사이 추가 물량 3,000개 가능한가요? 김주혁 이사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올해 할당량을 초과하셨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새 AI 프로젝트가 승인됐습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확보해야 해요. 프리미엄 가격 지불하겠습니다. 프리미엄이라 이미 비싼 가격에 추가 금액까지 낸다는 거였어요. 화면이 꺼지자마자 또 다른 알림이 왔습니다. 이번엔 구글이었어요. 우리도 추가 물량 필요합니다. 5,000개요. 5,000개.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김 이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2027년 이후로 밀려야 합니다. 2년 후요. 그때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패널 하나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사용량 급증 알림이었어요. 중국 바이두의 주문이 실시간으로 처리되고 있었는데 예정보다 빨리 소진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빨리 쓰는 거죠? AI 학습 속도를 높이려고 HBM을 과부하로 돌리고 있어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돈보다 시간. 그만큼 AI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3나노 패키징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특수 유리창 너머로 정밀 장비들이 보였어요.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얇은 회로를 다루는 곳이었죠. 지금 보시는 게 차세대 패키징 공정입니다. 대만보다 18개월 앞서 있어요. 18개월이요? 반도체 업계에서 그건 엄청난 격차였습니다. 순간 긴급벨이 울렸습니다. 테스트 구역에서였어요. 삼성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팀이 긴급 테스트 중입니다. 보시겠어요? 로봇 제어요? HBM이 로봇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었는데 들어가 보니 알게 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팔 하나가 탁구공을 받아치고 있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죠. HBM이 있어야 이런 실시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시각 정보를 즉시 처리하고 반응해야 하거든요. 로봇의 머리 부분 모니터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표시됐습니다. 초당 테라바이트 단위였어요. 일반 메모리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때 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마크 스티븐이었어요. 엔비디아 아시아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미야자와 상무님도 계시네요. 그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한국 HBM 현황 보러 오셨나요?
그런 셈이죠. 잘 오셨어요. 진실을 아셔야죠. 그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엔비디아 내부 수요 예측 그래프였어요. 내년 우리 HBM 수요가 올해의 700%입니다. 7배예요. 한국 없으면 우리도 못 만들어요. 700%.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성장률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은 왜 한국과 협력하지 않죠? 스티븐의 질문이 뼈를 때렸습니다. 저도 이제야 묻기 시작했으니까요. 왜 우리는 한국을 적으로만 봤을까요? 바로 그때 김 이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서 팩스가 왔네요. 내용을 보니 한국기술조사 즉시 중단 요청이었습니다. 제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말이죠. 압박이 심하시겠네요. 김 이사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두려웠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다시 패키징 룸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새 장비가 도착했는데 ASML의 최신 EUV 장비였어요. 대당 3천억 원이 넘는 장비를 2대나 들여온 거였습니다. 이걸 2대나요? 내년에 3대 더 들어와요. 총 5대로 증설합니다. 조 단위 투자였습니다. 미래를 확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결정이었어요.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 공정 수율이 93%였어요.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6개월 전까지는 80%였어요. 매달 개선하고 있습니다. 매달 개선. 일본은 3년째 제자리 걸음인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물류 센터를 봤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각각의 목적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호세, 시애틀, 베이징, 선전. 하루에 몇 대나 나갑니까? 평균 150대입니다. 150대요. 그것도 매일이요.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무시하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박도윤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충격입니다. 완전히 충격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삼성에 가면 더 놀라실 겁니다. 삼성. 거기서는 또 뭘 보게 될까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뭘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노무라 본사 히로코였어요. 미야자와 상무, 당장 돌아오세요. 이사회에서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무슨 문제요? 당신이 한국 편을 든다고 합니다. 매국노라고까지 하더군요. 매국노요? 진실을 보려는 게 매국입니까? 히로코 씨, 당신도 와서 직접 보세요. 그럼 알 겁니다. 미친 짓 하지 말고 돌아오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돌아가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요. 삼성 연구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도시 하나를 이루고 있었어요. 준비되셨나요? 박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준비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걸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가 아닐까요?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무서운 거 아닐까요? 삼성 연구소 회의실에서 박도윤 과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미야자와 수석님, 이걸 보시면 왜 일본이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아실 겁니다. 봉투를 열자 수십 장의 비교 문서가 나왔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일 반도체 실제 성능 비, 일본 내부 보고서 실측 데이터였죠.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왼쪽엔 일본 경산성이 작성한 수치, 오른쪽엔 국제 반도체 협회가 인증한 실제 수치가 있었어요.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HBM 처리 속도, 일본 보고서는 한국이 초당 900GB라고 했는데 실제는 1400GB네요. 그것도 6개월 전 수치예요. 지금은 1600을 넘었습니다. 1600. 일본 최고 제품이 1100인데 말이죠.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전력 효율 비교였어요. 일본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전력을 20% 더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0% 덜 썼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이건 명백한 조작 아닙니까? 조작이라기보다는 선택적 해석이죠. 최악의 조건에서 측정한 한국 데이터와 최상의 조건에서 측정한 일본 데이터를 비교한 겁니다. 비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니까요. 세 번째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율 그래프였는데 한국이 일본을 역전한 시점이 정확히 표시돼 있었어요. 2022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역전했다고요? 하지만 일본은 그때부터 데이터 업데이트를 중단했어요. 현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내각부였어요. 미야자와 씨, 즉시 한국 데이터 출처를 제출하세요.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국가기밀입니까? 공개된 데이터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이 제공한 모든 자료는 조작된 것입니다. 즉시 파기하고 귀국하세요. 조작이라. 그들이 해온 일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반도체 거래소 화면이 떴어요. 여기 보세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제 구매 패턴입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 기업의 구매 내역이 있었습니다. 인텔, AMD, 엔비디아, 퀄컴. 전부 한국산 비중이 압도적이었어요. 시장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돈 주고 사는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돈을 쓰는 기업들이 품질 나쁜 걸 살 리 없죠. 그런데 바로 그때 노무라 히로코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 투 한국 과장문 증거라는 제목이었어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비교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문제점을 나열한 거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인용한 논문들이 전부 2018년, 2019년 것이었습니다. 7년 전 자료로 현재를 비판하네요. 박 과장이 픽 웃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확실히 뒤처져 있었죠. 하지만 그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무슨 일이요? 정부가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어요. 매년 수십조 원을 투자했고 최고 인재들이 모두 이 분야로 몰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수십조 원. 일본도 투자는 했지만 대부분 대만과의 협력했었죠. 자체 기술 개발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어서 박 과장이 다른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특허 출원 건수였어요. 2023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그것도 2배 차이로요. 2배. 특허는 미래 기술력의 지표인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새 화면이 떴습니다. 반도체 장비 구매 현황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최신 장비의 40%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미래 투자에서도 압도적이네요. 맞아요. 일본은 현재를 지키려 하고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미래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자료는 인력 현황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전 세계 석박사의 30%를 채용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돌아온 한국인들도 수천 명이었고요. 인재 전쟁에서도 이미 졌군요. 아직 안 졌어요. 인정하지 않아서 진 것처럼 보일 뿐이죠. 순간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언론이었어요. 한국 반도체는 중국 자본의 버블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한심했어요. 근거라곤 익명의 소식통뿐이었죠. 구체적 데이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왜 이럴까요? 제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독자들이 화내니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거죠.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언론이 진실 대신 위안을 파는 거였어요. 그때 김주혁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들고 있었어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데이터예요. 이번 분기 한국 반도체 수출 실적입니다. 숫자를 보니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전년 대비 68% 증가였습니다. 68%요? 이게 가능한가요? AI 붐 덕분이죠. 전 세계가 한국 메모리를 찾고 있어요. 바로 그때 마크 스티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야자와 씨, 일본이 한국과 협력하면 윈윈인데 왜 대립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협력해야 할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비교 문서를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일본 투대만 반도체 동맹의 실제 성과였습니다. 계획 대비 실적이 30%밖에 안 되네요. 대만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이 많아요. 일본하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믿었던 동맹이 생각보다 약했던 겁니다. 갑자기 깨달았어요. 일본이 한국을 부정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요. 인정하는 순간 지난 10년의 전략이 실패였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박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한국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경쟁자이면서 배울 점이 많은 선배요. 적이 아니에요. 적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한국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서류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게 있었어요. 일본 보고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본 데이터는 2020년 기준이며 최신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음. 5년 전 데이터로 현재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의도적으로 말이죠. 저는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을 숫자 하나하나를 적었어요. 이게 진실이었으니까요. 미야자와 수석님, 내일은 더 중요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뭔가요? 한국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요. 로봇과 배터리, 그리고 AI의 결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과 배터리와 AI, 그 조합이 뭘 의미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산업의 핵심이었으니까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노을이 붉었어요. 마치 뭔가 큰 변화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오니시였어요. 미야자와 마지막 기회다. 내일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끝이야. 오니시 상무, 진실을 외면하는 게 진짜 끝입니다. 진실, 내가 본 게 진실이라고 확신하나? 네, 확신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처음으로 진실편에 선 기분이었으니까요. 삼성 파운드리 연구동 지하 3층 특수 실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로봇팔 수십 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각 로봇팔이 초정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실수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AI 칩 패키징 자동화 공정입니다. 성공률 99.8%예요. 99.8. 거의 완벽이었습니다. 이지연 삼성 수석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방금 패키징 완료된 칩이에요. 초당 연산 속도가 엑사플롭스를 넘었습니다. 엑사플롭스라. 일본 최고 수준의 10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이 칩 한 개로 자율주행차 10대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요. 전력 소모는 기존의 3분의 1이고요. 이 연구원이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실시간 테스트 영상이었어요. 하나의 칩이 10대의 가상 차량을 동시에 제어하고 있었는데 각 차량이 서로 다른 경로와 상황에 대응하고 있었죠. 반응 속도가 얼마나 됩니까? 0.003초입니다. 인간보다 100배 빠른 판단이 가능해요. 순간 현대 로보틱스 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작동하는 소리였어요. 박도윤 과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테스트 구역에 도착하자 키 2m짜리 휴멀로이드 로봇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사람처럼요. 이제 시작합니다. 기술자가 버튼을 눌렀어요. 로봇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시속 20km, 30, 40. 인간보다 빠르네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예요. 로봇이 갑자기 점프했습니다. 2m를 뛰어올랐어요. 착지하면서 즉시 방향을 바꿔 다시 달렸죠. 관절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배터리가 관건이겠네요. 제가 말하자 LG에너지솔루션의 윤태호 이사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와서 직접 확인하세요. 배터리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원통형 배터리가 놓여 있었어요. 일반 배터리와 비슷해 보였는데 이 하나로 로봇을 8시간 구동할 수 있습니다. 최대 출력 시에도 4시간이요. 8시간. 믿기 어려웠습니다. 비밀이 뭡니까? 신소재와 구조 혁신이죠. 그리고 윤 이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문서 하나를 열었는데 유럽 슈퍼카 브랜드들의 로고가 보였어요.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부가티, 포르쉐. 이들과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향후 5년간 전기 슈퍼카용 배터리를 우리가 독점 공급해요. 독점이요? 일본 파나소닉도 입찰했다고 들었는데 계약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3조 원, 5년이면 15조예요. 그런데 이건 시작이에요. 로봇 시장이 열리면 윤 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2030년 로봇 배터리 시장이 500조 원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2배가 넘어요. 500조, 일본 전체 GDP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때 실험벨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테스트가 시작된다는 신호였어요. 특별한 걸 보여드리죠. 거대한 로봇팔이 1000kg짜리 철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력 소모량이 화면에 떴어요. 겨우 300W였습니다. 전자레인지 하나 수준이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에너지 회수 시스템이에요. 움직임의 70%를 다시 전력으로 전환합니다. 70% 회수.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알려진 수치였는데 실제로 구현한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마크 스티븐이 실험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야자와 상무님, 좋은 타이밍에 오셨네요. 이제 우리 발표를 들으실 차례입니다. 스티븐이 앞으로 나섰어요. 화면에 엔비디아 로고가 떴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으로 한국을 아시아 AI 허브로 지정합니다. 모든 차세대 GPU는 한국에 우선 공급하고 한국 메모리와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사실상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다는 거였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서울과 판교에 AI 연구센터를 짓습니다. 1000명 규모예요. 투자액은 5조 원입니다. 5조 원. 엔비디아가 아시아에서 단일 국가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한국이 메모리, 파운드리, 배터리를 모두 갖고 있으니까요. AI 시대의 삼위일체죠.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최고 수준이에요. 삼위일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때 일본 하이엔드 자동차 협회에서 긴급 전화가 왔어요. 제 핸드폰으로요. 미야자와 상무, 한국 배터리 독점 계약이 사실입니까?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도요타와 혼다가 패닉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한국이 이미 상용화했다니.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다른 시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삼성 로봇 연구진이 준비한 거였어요. 새로운 로봇팔이 등장했는데 인간 팔과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힘은 100배 이상이었어요. 무게 500kg을 한 손으로 듭니다. 그것도 정밀하게요. 로봇팔이 날달걀을 집어 들었습니다. 깨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엔 철근을 집어 구부렸습니다. 같은 손으로요. 센서가 몇 개나 들어갑니까? 12,000개입니다. 인간 피부보다 민감해요. 12,000개. 손가락 하나에 2,000개씩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이런 정밀도와 파워를 동시에 구현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최초. 그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유럽 슈퍼카 업체 전무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이탈리아 페라리 본사였어요. 한국 배터리의 성능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제로백이 1.8초로 단축됐어요. 이건 혁명입니다. 1.8초. 내연기관으로는 불가능한 기록이었죠. 전무가 문서 하나를 화면에 띄웠어요. 이건 우리 기술 검증팀의 평가서입니다. 한국 배터리는 현존 최고이며 향후 10년간 대체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충전 속도도 5분의 80%로 경쟁사 대비 10배 빠릅니다. 대체 불가능. 그만큼 기술 격차가 크다는 거였어요. 이어서 람보르기니 담당자도 연결됐습니다. 우리도 한국 배터리로 신차를 개발 중입니다. 주행거리가 1000km를 넘었어요. 슈퍼카로는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수치죠. 1000km. 도쿄에서 히로시마까지 충전 없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다시 로봇 시연장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로봇 2대가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요. 분당 300번 랠리가 가능합니다. 인간은 10번도 못 받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였습니다. CPU는 삼성, 메모리는 하이닉스, 배터리는 LG,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완벽한 국산화였어요. 부품 국산화율이 몇 %입니까? 96%입니다. 나머지 4%도 내년에는 국산화할 예정이에요. 96%. 일본 로봇의 국산화율이 60%인데 말이죠. 윤태호 이사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로봇 시장 전망입니다. 2035년에는 자동차 시장을 추월해요. 그때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입니다. 30%. 로봇 가격의 거의 3분의 1이 배터리라는 뜻이었어요. 박도윤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왜 일본이 두려워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때 오니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배신자, 너는 끝났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작된 기분이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새로운 시작 말이죠. 실험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직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한 젊은 연구원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야자와 상무님, 일본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싶어요. 경쟁보다 협력이 더 좋잖아요. 그 순수한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적을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함께 성장하길 원했죠. 내일은 최종 데이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야자와 수석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이해합니다. 쉽지 않은 위치라는 걸 아니까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겠다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불빛들이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비전이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로봇, AI.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미래를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각각을 따로 보고 있었지만 한국은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있었어요. 일본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현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새벽 2시,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래다. 이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배신이라 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일본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호텔 비즈니스 센터의 프린터에서 서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도윤 과장이 보낸 최종 데이터였어요. 하이닉스, 삼성, LG에너지 솔루션의 종합 실적과 전망이 담긴 5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2025년 한국 반도체 배터리 산업 현황. 첫 장을 펼치자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장 점유율 추이였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이 7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겨우 8%였어요. 2차 전지는 더 심했습니다. 한국이 81%나 되는데 일본은 12%에 불과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일본이 압도적이었는데 말이죠. 박 과장이 화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데이터 받으셨죠? 이제 출처 검증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면서 그가 하나씩 짚어줬어요. 모든 수치는 국제반도체협회, 글로벌 배터리 얼라이언스, 그리고 각 기업 공시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제3자 회계법인 감사도 받았고요. 완벽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특히 이 부분을 보세요. 새로운 차트가 떴습니다. 미래 전망이었는데 2027년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28조 원으로 예측되어 있었어요. 이게 현실적입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AI 수요가 더 폭발하면 150조도 가능해요. 150조. 일본 전체 반도체 산업 매출의 2배였습니다. 바로 그때 노무라 본사 나카무라 히로코에게서 메일이 왔어요. 제목이 최종 경고 투수의 조절 요구였습니다. 미야자와 상무, 당신이 작성 중인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 수치를 그대로 쓰면 일본 금융계가 패닉에 빠집니다. 적절히 조정하세요. 적절히 조정.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우리는 계속 현실을 조정해왔고 그 결과가 지금이었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히로코 전무, 데이터는 조정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즉시 전화가 왔어요. 미쳤어요? 이사회가 당신을 해고할 거예요. 그럼 해고당하겠죠. 하지만 진실은 남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배터리 부문이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서 한국이 일본을 3년 앞서고 있었습니다. 토요타가 2028년을 목표로 하는 기술을 한국은 이미 양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 내각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한국 기술 우위 인정 금지, 국가 산업 전략에 반하는 보고서 작성 시 법적 조치. 법적 조치. 진실을 말하는 게 범죄가 된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뜻밖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노무라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보낸 거였어요. 미야자와 상무님, 우리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진실을 알려주세요.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더 이상 거짓으로 포장된 미래를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일본 내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경산성이 작성한 일본 반도체 부활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한국이 정체할 거라고 가정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한국은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5%였고요.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박 과장이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한미일 반도체 협력 구조도였는데 흥미로웠어요.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와 협력하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과만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EUV 장비도 한국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왜 미국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독백처럼 물었습니다. 그때 마크 스티븐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미야자와 씨,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미래에 투자하고 일본은 과거를 지키려 해요. 실리콘밸리가 한국과 손잡는 이유도 그겁니다.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만으로 채웠어요. 첫 번째 섹션은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이 72%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적었어요. 일본의 8%와 비교하면서 말이죠. 파운드리는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이 18%인데 일본은 2%밖에 안 됐어요. 쓰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배터리 부문을 정리하면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81%나 차지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12%에 그쳤고요. 더 중요한 건 미래의 기술이었습니다.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는 한국이 이미 상용화를 완료했는데 일본은 아직 개발 단계였어요. 그때 일본 금융계 신흥파에서 내부 메모가 유출됐습니다. 제목이 한국 현실 평가의 필요성이었어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하면 일본 금융의 미래는 없다. 한국을 제대로 평가하고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주식시장은 이미 반영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기득권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저는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교가 나왔어요. 한국의 반도체 R&D 투자가 GDP 대비 4.2%였습니다. 일본은 1.8%밖에 안 됐어요. 2배 이상 차이가 났죠. 미래를 위한 투자에서 이미 졌던 거예요. 인력 현황도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연간 3,000명의 반도체 석박사를 배출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800명이었고요. 4배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인재 육성에서도 완패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해외 인재 유치였습니다. 한국은 실리콘밸리에서 매년 500명 이상을 스카우트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50명도 안 됐고요. 특허 분석을 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원천 특허에 집중하고 일본은 개량 특허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것과 현재를 개선하는 것의 차이였죠. 특허 출원수도 한국이 일본의 2.3배였어요. 그때 엔비디아 스티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야자와 씨, 내년 한국 추가 발주 계획을 알려드리죠. HBM 구매를 올해 대비 400% 늘립니다. 400%, 4배를 늘린다는 거였어요. 일본 기업 제품은요? 죄송하지만 성능이 따라오지 못해요. 전력 효율도 한국 제품의 70% 수준이고요. 직설적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투자 현황도 분석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향후 5년간 반도체에 60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어요. 일본은 80조 원이었고요. 거의 8배 차이였습니다. 생산 능력 증설 계획도 봤습니다. 한국이 새로 짓는 팹이 12개, 일본은 2개였어요. 미래 생산 능력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게 확실했죠. 그때 삼성전자의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차세대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대만 TSMC보다 6개월 빨랐습니다. 일본은 아직 7나노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이죠. 저는 마지막 장을 작성했습니다. 결론이었어요. 일본 반도체 배터리 산업은 긴급한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인식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정하고 배우고 협력한다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쓰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0년 신념을 스스로 부정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주는 자유로움이었죠. 박 과장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석님, 한국 기업들은 일본과 협력하길 원해요. 함께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니까요. 함께 성장. 우리가 놓친 건 바로 그거였어요. 혼자 이기려다가 함께 질 뻔한 거였죠. 새벽 4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을 정했어요. 한국 반도체 배터리 산업 현황과 일본의 대응 전략 투 데이터 기반 분석. 감정을 뺀 순수한 숫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했어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노무라 본사에 전송하기 전 마지막으로 읽어봤어요. 일본에게는 충격이겠지만 필요한 충격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일본 금융청이었습니다. 미야자와 씨, 보고서 제출을 보류하세요. 내일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한국 관련 정보 통제 회의입니다. 당신도 출석 대상입니다. 정보 통제. 그들은 끝까지 현실을 가리려 했습니다. 마치 눈을 감으면 위험이 사라진다고 믿는 아이처럼요. 하지만 저는 이미 보냈어요. 진실은 멈출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노무라 전 직원에게도 사본을 보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죠. 저도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었어요. 진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말이죠.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면 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변화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도쿄 노무라 증권 본사 23층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적대적인 눈빛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노무라 리서치 헤드 다나카 히로시마는 달랐어요.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미야자와 상무, 당신이 제출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다나카 헤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 하이닉스가 2026년에 99조 원, 2027년에 128조 원 영업이익을 낸다고 썼더군요. 근거가 뭡니까?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에 띄웠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의 공식 발주서입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됐어요. 금액과 수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코가 벌떡 일어났어요. 조작된 문서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가짜 데이터예요. 바로 그때 회의실 스크린에 영상통화 요청이 떴습니다. 글로벌 펀드 매니저 앤드류 마틴이었어요. 뉴욕에서 연결된 거였습니다. 노무라 여러분, 제가 직접 한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야자와 상무의 보고서가 정확합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작성됐어요.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펀드의 아시아 총괄이 직접 나선 거였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한국 반도체 기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수익률이 연 38%예요. 일본 기업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12%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히로코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래도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 일본 주식시장이 붕괴됩니다. 국익에 반하는 행위예요. 그때 또 다른 영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마크 스티븐이었어요. 저는 엔비디아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 HBM 없이는 우리 GPU를 만들 수 없어요. 일본 제품은 스펙을 못 맞춥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스티븐이 문서 하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건 우리 내부 테스트 결과입니다. 한국 HBM이 일본 제품보다 처리 속도는 40% 빠르고 전력 소모는 30% 적어요. 이래도 부정하실 겁니까? 오니시 켄타가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편을 드는 건 정치적 이유 때문. 그러자 다나카 헤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니시 상무, 돈이 정치를 따르나요? 돈은 이익을 따릅니다. 전곡을 찔렀습니다. 기업들이 수조 원을 투자하는데 정치적 이유만으로 결정할 리 없죠. 그때 일본 경제신문 기자에게서 긴급 속보가 왔습니다. 도요타가 한국 배터리 기업과 협력 검토 중. 전고체 배터리 공급 계약 논의. 폭탄이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인 도요타가 한국과 손잡는다는 거였으니까요. 회의실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반도체 산업을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우위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제 말에 집중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 세계는 이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 애널리스트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야자와 상무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놓친 게 너무 많습니다.
이어서 다른 직원도 일어났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고객들이 계속 한국 기업 정보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제대로 된 분석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둘씩 지지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0, 40대 직원들이 적극적이었어요. 다나카 헤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야자와 상무의 보고서를 공식 채택합니다. 전 직원과 고객에게 배포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히로코가 소리쳤어요. 이건 일본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경산성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연기금이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이미 큰 손들은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나카 헤드가 히로코를 바라봤습니다. 히로코 전무, 배신은 진실을 숨기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는 게 진짜 배신이에요. 그 말에 히로코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노무라 신흥파의 리더, 사토 과장이었습니다. 미야자와 상무님, 용기 있는 결정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었어요. 미야자와 상무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재평가한 일본 전문가로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 전문가가 한국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된 거였어요. 오후가 되자 일본 금융계에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미즈호, 미쓰비시 UFJ, 스미토모 등 주요 은행들이 한국 기업 분석팀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녁 무렵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니시였어요. 미야자와 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 아니요. 무너진 게 아니라 시작된 겁니다. 뭐가 시작됐다는 거야? 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시작됐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한국은 이미 너무 앞서가 버렸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협력하면 돼요.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여전히 화려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 박도윤 과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수석님 보고서가 한국에서도 화제입니다. 일본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들 해요.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길 바랍니다. 진정한 협력. 그게 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 경제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노무라, 한국 반도체 매수 의견 투 패러다임 전환. 기사를 읽어보니 제 보고서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 부분이 강조됐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되어 있다. 일본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해야 한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반면 협력을 거부해온 일본 기업들은 하락했죠. 점심 무렵 노무라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야자와 상무, 당신이 옳았어요. 이제 한국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책임자를 맡아주시겠습니까? 한국팀 책임자. 20년 만에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회장실을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쓴 보고서 한 편이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요. 그날 오후 한국 산업부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미야자와 상무님의 객관적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한일 산업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희망합니다. 희망.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녁이 되자 노무라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동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한국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갑시다. 답장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젊은 직원들의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았네요. 한국 출장 가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요.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맞아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외면했을 뿐이죠. 제 시도, 도쿄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무라 증권 본사 27층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같은 도쿄, 같은 빌딩인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책상 위에는 완성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배터리 산업 현황과 일본의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의 PDF 파일이 이미 노무라 전 직원 3,000명에게 발송된 상태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노무라 글로벌 런던 지점이었어요. 미야자와 상무님, 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유럽 고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투자를 늘리겠다는 곳이 많습니다. 이어서 뉴욕, 싱가포르, 홍콩 지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전 세계가 제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오니 씨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사회는 제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고 그의 의견서는 기각됐습니다. 미야자와 언젠가 후회할 거야. 짧은 추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20년간 진실을 외면한 걸 후회했죠. 편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봤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서 공식 문서가 왔습니다. 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일산업협력 TF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국 투자기관들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모두가 제 분석을 인용하며 한국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일본 대학의 젊은 연구진 5명이었어요. 미야자와 상무님, 저희는 반도체 공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들이 편지를 건넸어요. 현실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한국 기술이 앞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들은 인정하지 않으셨죠. 편지를 열어보니 현실 인정 선언문이었습니다. 일본 주요 대학 연구진 200명이 서명한 문서였어요. 우리는 한국의 기술 우위를 인정하고 겸허하게 배우며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길 희망한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었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무님, 20년간 믿어온 걸 바꾸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려웠죠. 하지만 더 어려운 건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세상은 이미 변했는데 저만 제자리에 있을 순 없잖아요. 저녁이 되자 NHK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생방송이었어요. 미야자와 씨, 왜 갑자기 한국을 인정하게 되셨습니까? 갑자기가 아닙니다. 너무 늦었죠. 20년간 저는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안경을 벗고 나니 진실이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느끼셨나요? 한국은 과대평가된 게 아니라 과소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사이 그들은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감정을 버리고 데이터를 보세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한국을 봐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방송이 끝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SNS에서 젊은 층의 지지가 쏟아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말하는 어른이 나타났다. 미야자와 상무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다.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다음 날 소니와 파나소닉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보고서 하나가 일본 산업계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썼습니다. 원래 있던 내용의 한 문단을 추가했어요. 이 보고서를 쓰면서 깨달은 게 있다. 일본의 진짜 위기는 한국의 성장이 아니라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에게 있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건 데이터를 외면하는 우리들이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세상을 봐야 한다. 그것이 생존의 길이다. 쓰고 나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 노무라 비밀 초안에서 본 문장. 한국 반도체가 대만을 추월할 가능성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조차 보수적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새벽 2시, 박도윤 과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야자와 수석님, 한국 기업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석님이 다리가 되어주신 덕분입니다. 다리, 그래요. 저는 다리가 된 거였어요. 한국과 일본을 잇는 작은 다리 말이죠. 아침이 되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반도체 배터리 협력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제 보고서가 정책까지 바꾼 거였습니다. 경산성조차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된 거죠.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노무라 한국팀 설립을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적진이 아니었어요. 기회의 땅이었죠. 공항 귀빈실에서 기다리던 박도윤 과장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엔 동반자로서 말이죠. 동반자.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박 과장님, 제가 쓴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한국은 과소평가되어 있다가 아니라 한국은 미래다로요. 그가 웃었습니다. 이미 미래는 시작됐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시죠.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 물처럼 시대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이었죠. 강변북로를 달리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미래를 향한 열정,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20년간 똑같은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일본이 최고라는 믿음, 한국을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함. 그 모든 게 저를 눈멀게 했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눈을 떴고, 진실을 받고, 변화를 받아들였어요. 비록 늦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일본도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국은 적이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여정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20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유나였습니다.